네, 오프닝벨 1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어서 글로벌 증시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 기술주가 좀 지수 상승을 견인했죠? 예, 그렇습니다. 뭐 기술주 상승으로 이제 강한 어떤 그 상승세를 좀 보여서 S&P 500은 또 19번째 이제 그 전고점, 그러니까 최고점을 좀 달성을 했죠. 그리고 또 나스닥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기술주 중에서는 이제 빅5가 이제 어김없이 상승을 하는 그런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 밖에 이제 IT와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어떨까요? 이 추세가 지속이 될까요? 예, 당분간은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 IT랑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이익과 무관하게 일단 이런 어떤 공급 부족 사태 때문에 발생하는 업황의 어떤 업황의 이제 확장 같은 것 때문에 이제 그 주가 상승의 여력은 좀 충분히 남아있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빅5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어떻게 보면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에서 그걸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회복하는 과정은 뭐 속도의 문제지 그 전고점까지 탈환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뚫고 올라가는 것은 좀 다른 문제 같은데요. 일단 실적은 예상하는 것만큼 나올 것 같고 전고점 이후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유동성과 관계된 그리고 시장의 어떤 변화 그리고 거기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조정을 받았던 데 큰 영향을 미쳤던 금리 영향이 어떻게 미치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도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3bp 정도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예. 떨어질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네. 사실은 오를 가능성이 더 큰 이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르게 된다면. 네. 그러니까 전번에 1.77이었는데 그걸 초과하게 된다면 네.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을까요? 예, 급격하게 오르게 된다면 만약에 1.77 그러니까 그 근접까지 가서 1.8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그 급격하게 오르게 된다 그러면 그게 그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좀 영향을 미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조정을 받은 것을 그 회복하는 거 그 자체를 막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 이제 속도가 만약에 1.8을 넘어서 전고점을 뚫고 그 금리가 전고점을 뚫고 더 올라가게 될 때 단기간에 올라가게 되면 그걸 이제 시장에서 다른 신호로 받아들이게는 되겠죠. 예. 지금 현재 어느 분석을 보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돈을 쓰겠다라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실탄이 1조 9천억 달러다라는 네.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한다면은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1조 9천억 달러라고 하면 그 정확하게 미국 정부에서 얼마 전에 부양책을 아니 그러니까 그 동안에 모아놨던 돈들. 예, 그것과 어떻게 보면 이제 공교롭게 일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 이연수려고 하는 그 보복 소비를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계속 보복하면서 생활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일 이제 뭐 먹고 싶었던 걸 먹고 가고 싶었던 것을 가면서 계속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남는 자금은 자산을 확보하는 기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재투자를 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증권 시장으로 돈이 좀 들어올 거다. 예, 증권 시장 아니면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좀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근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축을 많이 안 하던 그런 성향 때문에 예, 그게 이제 단기로 저축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오히려 그 자산 시장 중에서는 그 증권 시장이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증권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네. 또 제롬 파월 의장이 IMF 패널 세미나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미국의 경제 동향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연내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것이다. 뭐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다라고 발언했는데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네, 거기서 아마 이 연준 의장이 얘기하신 내용은 그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은 이제 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만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상품 부분, 그 원자재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열되는 국면은 급격하게 낮아진 이 실업률 그리고 이제 뭐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것 때문에 과열 국면에 접어든 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준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양극화, 불균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미국 내도 마찬가지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도 양극화와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측면을 보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그 점진적으로 가속화되고 그 누적이 되려면 그 이제 임금 상승이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안정적인 일자리가 고정된 일자리가 이제 계속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짧은 파트타임 같은 그런 서비스직의 일자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일자리가 그리고 제조업으로 이어져서 이 취업하고 있는 그분 이 신규 일자리가 뭐 이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소득이 상승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이게 다 인플레이션으로 100% 진성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된다 볼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파월 의장이 발언한 것 보면 이게 연준 의장이 아니고 정치인 발언 아니냐 싶은 그런 내용이 있던데 예를 네네. 들어서 출근할 때마다 노숙자를 보고 네네. 뭐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부담을 느낀다 이런 네네. 얘기도 했고 네네. 위대한 경제 뭐 이런 네. 표현을 했는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금융정책을 사용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금융 정책을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경기가 어떻게 보면 살아나고 있지 않다, 완전한 경기 회복이 되고 있지 않다. 이걸 위해서 경기가 회복할 때까지 연준의 스탠스를 바꾸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근데 특히 뭐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얘기는 뭐 곧 이제 재임 그 내년에 이제 예, 연임을 연임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이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금융인 출신이 아니고 그렇죠. 법조인 출신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식의 어떤 그 의사 표현을 하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네. 부분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또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만 또 백신 문제도 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부작용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일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그 어떤 백신을 택했냐에 따라서 국가의 경제 회복 속도가 좀 달라지는 국면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나 영국 같은 경우 뭐 백신 접종 속도도 다르기도 하지만 그 백신 접종의 거부감 같은 것도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그 EMA에서 부작용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이제 인정을 했고 그게 60세 이하의 여성한테는 이제 혈전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일전에 또 한 번 해주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익이 위험보다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도를 접한 그 일반 그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접종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경기 회복에 어떻게 그게 조금이라도 그 저해 요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특히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인데 나이 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종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중증 환자 발생이나 사망자 숫자를 줄인다는 데 의미가 있고 네. 사실은 전염 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한테 접종을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큰 단점 아니냐 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이제 경제 활동을 많이 하고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위주로 접종을 하고 그래야 이제 경기적 측면에서는 경기 회복 측면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제한적 요인이 있으니까 그게 뭐 아무래도 작용을 하겠죠. 특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서 선택지가 별로 없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렇죠. 뭐 저개발 국가는 아예 백신이 없고 뭐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은 국가는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악화되고 있는 반도체 칩 부족 사태에 대한 또 이제 내용을 나오고 있는데 백악관이 밝혔죠. 공급난 해소를 위해서 안정화 법안도 좀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요. 예, 이게 지금 절대 강자이면서 절대 갑이었던 그 제조사 중에 애플조차도 그렇죠. 예, 네. 반도체 부족에 지금 반도체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제품 라인의 그 공급에 좀 문제가 생기니까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아무래도 그 미국 정부에서 직접 손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20세기는 이제 그 원유를 누가 더 가지고 있느냐, 그 원유 수급을 원활하게 하느냐, 에너지 수요에 따라서 에너지 수급에 따라서 이제 패권의 경쟁이 좀 달라졌다면 지금 21세기는 들어서자마자 지금 반도체 문제로 그리고 환경 문제로 지금 국가 간의 어떤 패권 문제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 기술 경쟁에서는 이제 지금 항상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어떤 갈등 구조에서 반도체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미국은 반도체 설계가 반도체 제조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다는 걸 알고 제조 공장보다는 설계와 그 원천 기술 확보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만 더 신경을 썼던 건데 그렇죠. 공급은 이제 외부에서 받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파악을 다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80년대부터 외부로 이전했던 공장을 다시 들여오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 법안은 어떻게 만들어질지 사실 확정되진 않았지만 대체로 이제 윤곽은 지금 그 이제 한국과 대만 같은 미국의 동맹 국가에서 공급받던 내용들을 이런 주요 기업으로부터 이제 공장 설립하고 그 미국 내에 있는 종합반도체 회사들도 그 정도의 공급 여력을 가지고 올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지원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 국내 투자보다는 이제 미국 투자에 우선해야 되는 그런 어떤 선택지에 좀 직면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도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반도체는 미국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라고 부르는 이유조차도 예. 반도체가 거기서 시작을 해서 실리콘밸리라고 부르는데 이 반도체라는 걸 갖다가 한 나라가 다 할 수는 없는 업종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장비, 소재, 부품 부품, 해가지고 전 세계가 협업을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업종인데 유독 중국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만약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없다면은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만들고 네네. 장비는 네덜란드가 되고 네네. 소재는 일본이 되고 한다면은 네. 큰 문제 없는데 네. 이게 어떤 국가적인 문제로 비화가 네. 되면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펙 같은 기구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예. 우려들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앞서 보도해 주신 대로 그 법인세를 인상하려고 네. 하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그 R&D에 투자한 자금의 100% 그러니까 초과해서 100% 그러니까 만약에 100위안을 뭐 R&D 개발에 네. 투자하면 200위안을 세액 공제를 해주는 형태로 이제 새롭게 이제 금융당국에서 정책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디는 세금을 더 걷고 미국과 다른 나라는 이제 미국 진영은 세금을 더 걷고 중국은 세금을 덜 해주는 더 경감해주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 영업을 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이 법인세율을 낮춰주는 것도 있지만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준다든가 네. 감가상각을 빠르게 해준다든지 네네. 뭐 해서 여러 가지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꼭 법인세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반도체 지금 특히 삼성전자가 이번 회의에 또 참석을 하잖아요. 예. 이제 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것이다라고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 만약에 미국 정부가 한국 업체에다가 그 뭐 투자를 해라 이런 네. 요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실제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에 올해 그 170억 달러, 그러니까 20조 원 정도를 20조 원. 네. 예, 투자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예전에 2016년쯤에 하겠다고 진출했다가 이제 포기하고 나왔었는데 네. 다시 하겠다고 투자하겠다고 얘기한 게 220억 원이 20억 20억 달러. 예. 예. 그러니까 22조 원 정도 되는데 그거랑 이제 비슷한 규모를 미국에다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동안 이제 1,160억 달러니까 이제 131조 원 정도를 이제 반도체 개발하는데 투자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인텔 같은 곳에서 뭐 다시 재진출하겠다고 한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연간으로 미국에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으로 과연 끝날 것인지 미국 내에서 안정적인 공급을 할 어떤 그런 지위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끝으로 네. 전망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마무리해 주시죠. 네, 평화로운 한 주였습니다. 평화로운 한 주였는데 다음 주도 그렇게 큰 일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있습니다. 네, 11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SK하고 LG 아, 배터리 네. 네, 이제 관련해가지고 거부권 네. 행사하는 네. 마지막 날이 11일인데 네. 11일이 일요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내일 아침 이때까지 거부권 행사를 안 하면 네. 결국 SK는 그 조자의- ITC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조용한 한 주는 안 될 가능성이 네. 크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월요일 아침부터 일찍 출근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오는데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